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증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탄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세탁소 주인이 한때 실종됐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한 글도 남긴 세탁소 주인은 다행히 전북의 한 모텔에서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민의힘 정책의총에 참석합니다. 출입국 이민관리청 정책 설명을 하는 자리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 상징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 김정은이 전국 어머니 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북한도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 짚어봅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퍼레이드 시작합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젯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뒤따라오던 대형 트럭에 부딪혔는데 유 전 본부장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사고 현장을 조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차량이 대형 트럭과 부딪힌 건 어제 저녁 8시 30분쯤. 트럭이 차선을 바꾸면서 유 전 본부장 차량과 부딪힌 겁니다. 저희가 이제 신고 받은 거는 그 차량 이제 트럭하고 차량이 이제 추돌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고가 났다. 차량은 충격으로 180도 회전하며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멈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 사고 후 후속 사고는 없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곳 과천 봉담 도시고속화도로 하행선에서 대형 트럭과 추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머리가 심하게 부딪혀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사고가 난 당일에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앞서 김용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에서도 결정적 증언을 해 징역 5년의 법정 구속을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으면서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급부상한 상황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세탁소 주인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한때 실종됐었습니다. A씨는 전북 익산의 한 모텔에서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윤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세탁소를 하는 60대 A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4시 28분쯤. A씨의 딸이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신고한 겁니다. 경찰은 세탁소 주변 CCTV 분석을 토대로 동선을 파악해 어제 오후 8시 50분쯤 익산의 한 모텔에 있는 A씨를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지목된 식당과 과일 가게 등도 압수수색했는데 A씨의 세탁소 역시 대상이었습니다. 이 세탁소는 과거 이재명 대표가 셔츠 등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공익 제보자인 전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 씨는 최근 자신의 책에서 법인카드 결제를 위해 일부러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세탁소를 이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유동규 전 본부장 탄 차량 이 대형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전수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앞서 리포트에도 좀 나왔습니다만 이 어쩌다가 사고가 나왔는지 경과를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입니다. 예. 과천 봉담 고속도로라고 해서 서울에서 이제
본인의 집인 화성시로 가는 그 길에 있었었는데 예. 고속화도로로 본인이 이제 그 어제 오후에 같은 경우에는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예. 그 정진상 씨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네. 그런 이후에 이제 저녁에 지인들하고 간단히 술을 한잔하고 네. 대리운전 기사를 해서 가는 길에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현황에 보면은 본인은 계속 그렇게 그 차량이 가고 있고 그 예. 뒤에 5톤 트럭이 쭉 가다가 네. 차선을 바꿔서 이렇게 추월을 하는 과정에서 예. 이 5톤 트럭이 그 유동규 씨의 차량에 후미를 추돌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충격으로 예. 이 차가 180도 돌면서 중앙분리대를 받고 섰고 다행히 그 정도의 어떤 충격으로 끝났지 2차 사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와 같은 일들이 빠른 시간 내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사고는 수습돼서 네. 더 이상 큰 사고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유동규 씨가 어떻게 보면 그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예. 극심한 지금 두통을 호소하면서 지금 현재 그 병원에 입원한 네. 상태이고 예. 경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라는 그런 후속 보도입니다. 예, 입원한 상태는 아닌 거로 좀 전해지고 아, 있고 그래요? 치료를 받고 나왔다는 이야기도 네네. 지금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확인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유 전 예. 본부장 일단 병원 응급실로 이송이 됐다고 예. 하는데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네, 사고 직후에 이제 두통하고 예. 이제 허리 통증을 이제 호소를 해서 이제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네. 병원에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경상의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지금은 이제 퇴원 후 기가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예. 실제로 CT를 촬영한 결과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일단요 트럭 운전자가 이게 고의로 사고를 낸 건 아니라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해당 운전자를 상대로 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단순 교통사고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치상 어떤 죄인지 네. 예. 아니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에 어떤 배후가 있는 것인지 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정진상 그리고 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뇌물 또 그 그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 지금 유동규 씨가 이분들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다 보니까 단순히 이것이 정말 그 어떤 그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지 네. 아니면은 불리한 증언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재판의 어떤 불리한 것에 대한 네. 걱정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배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그 어떤 CCTV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 블랙박스 그리고 가해자 측인 트럭 운전사의 진술을 토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 이외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어떻게 예컨대 이제 그 이 운전기사의 어떤 통신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또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유 전 본부장 대장동 재판의 사실 핵심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이제 대장동 재판에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증인이 상고가 당할 경우 어떻게 재판이 진행이 되나요? 증인 같은 경우는 이제 증인으로 지정이 되면 법정에 나가서 무조건 진술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중요한 증인의 경우에 재판 길 자체가 연기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이제 증인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증인들부터 이제 신문하는 그러한 이제 단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형사소송법의 151조와 이제 152조에 따르면 이제 증인으로 본인이 채택이 네. 됐음에도 이제 거기에 나오지 않았을 때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뭐 과태료에 처하거나 뭐 감치라든가 그러한 어떤 처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떠한 의도적으로 나오지 않은 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그러한 사정들을 총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네. 재판 기일을 연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증인들을 신문을 하든지 이렇게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연기 네. 가능성도 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받았던 세탁소 주인 A 씨가 실종이 됐다가 수색 끝에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A 씨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예. 그 경기도 그 경찰 네. 119에 이 실종 신고가 접수됐는데 그 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에게 그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그 남기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고 아무리 해도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경찰에 협조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동선을 파악하면서 이 경찰이 긴급 수사에 들어갔었는데 예.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녁
거의 9시쯤 돼서 익산에 있는 한 네. 모텔에서 이 그 건강한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특히 CCTV나 이런 부분을 확인해 봤더니만 이 그 수원에서 수원역에 가서 그 기차를 타고 그 지역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네. 그 네. 경위는 밝혀졌지만 왜 그 이 부분이 문제되는 것은 어제 그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세탁소 이분이 세탁소를 운영했었는데 수원에 세탁소에 법인카드를 썼다라는 그 의혹이 있고 그 네. 쓴 금액이 상당히 수천만 원대에 이른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수사가 들어오고 압박이 되고 있으니까 예. 이와 같은 그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어떤 그 배경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다만 경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분에 대한 수사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였다라고 지금 밝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세탁소 이제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셔츠 등을 맡겼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셔츠 등과 같이 이제 어떤 그 법인카드 자체를 사용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러한 취지를 봤을 때 위 세탁소 증인 그 관계자 네. 그 사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떠한 처벌의 대상도 아닌데다가 그런데 이분이 잠시 사라진 것이 과연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무엇보다 잘 아시겠지만 카드 사용 내역은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세탁소 주인이 잠깐 사라진다거나 아니 압수수색을 할 정도의 그런 강도 있는 수사를 할 필요가 있었냐냐 그러한 비판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 이거는 어떻게 정도로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수익자로 지금 돼 있고 아까 얘기하신 이 세탁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이재명, 죄명이 업무상 그 배임, 횡령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압수수색과 그 사람에 대한 조사 이후에는 네네. 이재명 대표 그리고 또 김혜경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예. 지금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지연 문제가 지금 거론이 다시 됐습니다. 네, 조 후보자는 장기 미제 재판을 법원장에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이균용 전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후 2달 만에 이뤄진 건데 재산 등 개인 문제가 아닌 사법부 운영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조희대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장을 하여금 최우선으로 재판을 담당하게 하면서 장기 미제 사건을 우선 재판을 담당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법관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준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관련 행동이나 모임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이나 모임이나 그렇게 하지 않고 고정관념이 없는 그렇게 보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대법원장은 인사청문 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동의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총선 전국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민의힘 정책의총에 참석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출입국 이민관리청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이지만 여당 의원들이 직접 만나는 자리인 만큼 거취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민청 설치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 현재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국인을 수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한 장관은 오늘 오후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를 방문해 이민청 신설 필요성과 추진 방안을 보고합니다. 한 장관의 여당 의총 참석은 지난해 5월 법무장관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장관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미래 정책과 현안을 두고 자연스럽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감대도 쌓여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장관의 총선 역할론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 방문인 만큼 거취와 관련된 발언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 장관은 최근 전국을 누비는 지역 행보를 통해 총선 출마설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곳 울산 조선소에서 젊음을 바치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수많은 시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선 이미 한 장관의 서울 지역구 출마나 당 선대본부장 역임 등 구체적인 역할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참모들을 불러 오찬을 가졌습니다. 혁신위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민감한 시점에 이뤄진 회동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오찬 일정은 대통령실이 아닌 당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나란히 앉은 오찬 회동은 2시간가량 이어졌는데 혁신위나 당무 관련 언급은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모든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의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당 일각에서 비대위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김기현 체제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당 지도부는 혁신위를 향해 음습한 권력 투쟁의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면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배후설도 거론했습니다. 우리 당은 끊임없이 혁신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혁신해 가야죠. 다만 혁신위의 험지 출마에 응답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혁신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혁신이든 당 지도부든 혁신을 외면하고 저버리는 결과는 감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는 혁신위와의 갈등 봉합을 위해 인유한 혁신위원장을 만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 총선 출마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이 한동훈 장관 오늘 이민청 신설 방안 설명을 위해서 이 국민의힘 정책의총에 참석을 합니다. 사실상 여당 신고식이라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죠.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을 함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여권의 최대 총선 기대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먼저 출마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저는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총선과는 전혀 관계없는 당연히 해야 될 임무이고 제가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신다는 정도는 아는데요. 제가 특별히 거기 드릴 만한 말씀은 없네요. 자, 오늘 국회의총 참석, 이민청 이 신설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방문입니다. 하지만 이 처음으로 여당 정책의총에 참석하는 것, 글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원래 일반적인 행보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맞죠. 장관으로서 예. 이전에도 뭐 반도체 특강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원장관의 경우에도 법안 설명을 위해서 정책의총에 참석한 경우가 있고 예. 그런 취지의 이민청 설립을 위한 이제 의총에 참석하는 건데 왜냐하면 법안도 발의돼 있고 하지만 지지부진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수반되는 이민청 설립에 관해서 의원들께 설명하는 자리인데 문제는 이제 총선 직전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되는 거고 예. 실제 한 장관의 역할론이 본인 한석 출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총선 때 뭐 선대위원장 등의 여러 가지 함화평이 있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의원들에 대한 한 장관의 이미지 또는 호응 정도, 반응 이런 것들이 한 장관의 쓰임새에 상당히 지표가 될 것이다. 예. 또한 김기현 대표 체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설수, 얘기들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도 한 장관에 대한 의원들의 호응 정도에 따라서 다소 좀 변화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예. 어쨌든 한 장관은 지금 당내 대선 경선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과의 만남에 직접적인 의미는 없지만 한 장관의 역할이 향후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단초를 볼 수 있다. 뭐 그런 취지로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역할이 어떻게 될지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장관의 거취가 최대 관심사인 상황에서 여당 의원 전원을 만나게 되는 상황.
그때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게 될지 뭐 총선에 관한 이야기는 뭐 안 나오겠지만 뭐 의미는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저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목도가 가져오는 것들.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여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대하는 것들이 네. 좀 기존과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는 이제 총선에 이제 곧 나온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한동훈 장관에게 한동훈 장관 입에서 뭐 어떠한 뭐 특별한 메시지가 저는 나올 거라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네. 오히려 그걸 바라보는 여당 의원의 입장에서는 예. 이런 부분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 오늘 일단 한동훈 장관이 이제 의원들과 일단 대면을 한다는 점, 뭐 기존에도 많이 대면을 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전체 의총에서 이 부분이 다뤄진다는 점에서는 뭐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조금 뭐 부담 아닌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윤기찬 부위원장도 아까 얘기했습니다. 역할 이야기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역할을 놓고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구로 나가는 방안이 있고 비례대표 나가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크고 그 기대하는 바가 전국적이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저 여러 가지 후보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뭐 전국구 등으로 가서 좀 여러 지역의 선거를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자, 일단 강승규 전 수석은 이 비례로 전국구를 지원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여당이 한 장관을 어떤 형태로 활용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계신지 이걸 먼저 좀 예상을 좀 해주세요. 제가 볼 땐 비례대표로 가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비례대표로 가시게 되면 약간 공세적인 게 이제까지의 어떤 한동훈 장관은 창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상대방을 최전방에서 공격하는 창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비례대표로 가서 어떤 국회의원직을 한 석 가져가면서 전국 선거를 지원한다. 그 전국 선거를 지원함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감으로써 예를 들어서 TK 지역이라든지 PK 지역에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있을 겁니다만은 수도권, 특히 서울, 경기에서 각 지역구에 돌아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했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미지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아니면 야당의 조금 그 역량 있는 인사와 맞붙으로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전장에서 잘 싸워주는 모습을 봄으로써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싸움으로써 어떤 야당과의 자기가 전투를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여당 측에는 더 어떤 플러스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제 험지 출마 선언한 원희룡 장관은 인천 계양을 출마설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스타 장관인 이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뭐 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글쎄 활용 방안이라고 보면 개인적으로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에 대해서. 근데 일단 강 전 수석이 비례대표 전국구라고 표현했지만 비례대표 얘기를 한 것은 거기에 걸맞는 직책과 연관돼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역구가 하게 되면 뭐 비례대표 말을 안 쓰겠고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지역구 가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역대를 보면. 그렇다면 비례대표 운운했다는 것은 거기에 걸맞는 선대위원장 등의 역할을 아마 상정해 두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활용법과 원희룡 장관의 활용법은 다른 것 같아요. 본인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을 텐데 원장관이 본인의 개항을 얘기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장관은 그렇게 험지에 가서 분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재명 대표의 발을 묶어놓음으로써 당의 전체적인 이익을 주는 이런 정도의 활용법을 쓰는 것 같고 한 장관은 전국적인 어떤 뭐 행보, 전국적인 지지 유세를 통해서 당에 이익을 주는 방법의 활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 활용법이 약간 다른데 궁극에 가서는 두 분이 약간 경쟁적 모드 아니겠습니까? 향후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선 여부를 떠나서 당에 극대한 영향을 준다. 두 분의 경쟁을 통해서. 또 하나는 이제 두 분이 덧대어서 당에 긍정적 이미지를 주지만 그 전에 혁신위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것이 당에 수용돼서 당에서 뺄 건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덧대야지 있는 그대로의 덧대는 식의 이런 셈법은 이후에 보면 국민들이 다 알아보기 때문에 이런 질서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순서가 필요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윤 부위원장께서 아까 강수석 얘기를 방안으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한동훈 장관의 역할? 한동훈 장관의 지금 지지도가 대선 뭐 향후 그 지지도 1위잖아요. 보수 측에서. 그 1위라는 것을 살려야 되겠죠. 그러려면 직접 TV로 모습을 보는 것보다 해당 지역에 가서
해당 후보와 같이 얼굴을 찍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역 유권자에 대한 어필은 상당히 큰 것이죠. 따라서 특정 지역에 매몰될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유세를 통한 당의 지지세 확보가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요. 대한민국의 앞길을 막는 이 걸림돌 딱 한 사람을 붙잡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나오고 본인도 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민주당에서는? 너무 김치국 먼저 마시는 거 아니신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떡 줄 사람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든지 어떤 국민의 공천 과정에서 아직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너무 혼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참 헛물켜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본인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원희룡 장관이 온다 해서 뭐 그렇게 위협적이다 이런 생각까지는 드시진 않을 거라고 저는 듭니다. 그래요? 충분히 개항 지금 현재 지역구에서도 뭐 이재명 대표가 잘 다지고 계시고 그리고 워낙 민주당 세가 센 곳이기 때문에 뭐 글쎄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오면 좀 모를까. 오히려 저는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와 본인은 어떤 체급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목적은 알겠으나 뭐 글쎄요. 그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공천을 하시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켜보겠습니다.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원희룡 장관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도록 하죠. 자, 어제 있었던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오찬 회동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혁신위와 지도부가 갈등을 거듭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지도부를 만난 겁니다. 미묘한 시기에 김기현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반대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어제 오찬 모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모양새는 통상의 오찬 모임은 보일 수도 있죠. 누가 요청하고 누가 이것을 보도케 했는지 이런 경위를 떠나서 어쨌든 신임 그 수석급이 같이 배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석급에 대한 상견례도 있고 또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나눌 것도 있고요. 그러나 근데 문제는 이제 혁신위와의 갈등 이런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실제 이런 거기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를 떠나서 이런 시점에 저런 그 모임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메시지에 대한 해석은 각자가 하겠지만 보편적인 것은 어쨌든 총선을 위해서 매진해달라는 것이고 총선을 위해서 매진하려고 그러면 국민께 혁신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혁신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들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도부와 혁신위가 잘 조율해달라. 뭐 이 정도 메시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일반적인 메시지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혁신위의 손을 들어줬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김기현 이기 정부 이 지도부에다 좀 힘을 실어줬다고 봐야 됩니까? 그건 지도부가 향후 행보에 따라 다른 거죠. 그걸 보아야 예를 들면 대통령의 메시지는 일단 혁신위 활동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종료될 수 있도록 잘 되도록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러려면 지도부의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김병민 최고위원이 얘기했듯이 지도부에서 이것을 의결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고위에서 이거 잘 되도록 존중한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는 낼 수 있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아마 잘 연착륙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이 시점도 사실 네덜란드로 출국하시잖아요. 11일 날. 그렇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출국하시는데 출국하기 전에 출국 이후에는 또 예비후보 등록이 있단 말이죠. 본격적인 총선 전국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매듭을 짓기 위한 자리의 의미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 혁신안에 대한 수용, 김기현 지도 체제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까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어떠한 워딩이라든지 메시지가 먹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거의 거부하거나 뭐 거절하거나 이랬었는데 저는 어제 자리로서 김기현 대표가 뜻을 꺾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고 당시에 취임 당시에 뭐 김한길 지금 통합위원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대통령의 뜻이 어느 정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메시지를 김기현 대표가 받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어떤 뭐 오찬회동에서 뭐 비공개로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혁신위의 요구를 수용을 해줬으면 하는 어떤 뜻이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지도부가 있고 혁신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도부가 처음에 이 혁신위를 출발시킨 계기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의총을 했는데 의총에서 현 지도부 체제로 가자라는 거 다 의결했어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를 출범시킨 거잖아요. 그럼 혁신위의 이름은 혁신입니다. 이름 자체가 일단 먹고 들어가요. 이 죄송한 말씀인데 지도부는 기득권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지도부가 혁신위를 비판하는 거는 사실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되게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지도부 일부에서 뭐
권력 투쟁이다, 지도부 혁신이가 이용당한다. 글쎄요, 저는 그런 말씀을 왜 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말씀들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께는 상당히 이건 기득권 지키기로 보일 수밖에 없고 저는 그래서 하루빨리 혁신위의 이 연착륙을 위해서 지도부도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도부가 혁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민주당 내부 사정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총리를 지낸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이 전직 총리들이죠. 신당 창당 이야기 나오고 있고 등판론 계속 움직임 심상치 않습니다. 이 중에 선두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와 악연도 있어서 감정의 거론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최원희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2년 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같은 불안한 후보로는 본선 승리를 할 수 없다며 대장동 개발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대장동 비리도 철저히 파헤쳐 관련자는 누구든 법대로 엄발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개발을 막던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적반하장으로 왜 공공개발 안 했냐, 공공한수액이 왜 그리 적냐며 대선 개입하는 이 현실을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 강성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경선은 이변 없이 마무리됐고 이 후보 지지자들은 경선을 기점으로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시작됐다고 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강성 발언이 이어진 뒤 처음으로 입장을 낸 이재명 대표는 배제가 아닌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면서도 상대 의견에 과민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전 대표를 에둘러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의 역사와 가치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깨고 다른 가치, 다른 정당 노선을 가지고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2016년 총선 당시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해 호남 의석 대부분을 가져갔는데 야권에선 호남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이 과반을 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호남 신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파급력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자, 일단 먼저 보신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의 이 계속된 침묵에도 계속된 비판에도요. 침묵하던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상대 의견에 과민 반응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인데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을 향한 것으로는 보이죠. 자, 이낙연 전 대표에겐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일단 이재명 대표가 반응을 보인 거잖아요. 이전에는 그렇죠. 반응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똑같은 말을 해왔어요. 6월 달인가 귀국해서도 비슷한 말을 했고 도덕과 민주주의 회복.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만찬 회동에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반응을 한 번도 보이지 않다가 지금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수세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세적이란 말은 뭐냐면 본인도 이낙연 대표의 존재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방법이 이낙연 대표가 원하는 식의 당내 변화인지 아니면 이낙연 대표가 어쩔 수 없다, 뭐 분당에 이걸 수용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그 연세회동을 했던 정세균과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 경선 과정에서 붙었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당 대표. 근데 그때는 이재명 대표를 믿었던 것이죠, 당원들이. 근데 이제 한 1년여 등을 거치면서 재판 수사를 통해서 이게 그 당시에 이낙연 대표 말이 옳았다라는 이런 상식의 오름이 입증돼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원의 마음도 움직일 거고 따라서 파급력이 없지 않아 있다. 따라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당내 변화가 없다면 분명히 신당을 차릴 것이고 그 신당은 지역구 후보를 낼 수 있는 신당이 될 겁니다. 그다음 호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이 저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것은 수도권을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호남세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만만치 않고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낙연 대표와의 극적인 합의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가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이런 상황에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요구 청원 2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지도부가 이제 공식 답변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삭제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누가 삭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거하고 이낙연 대표의 행보 요거는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알기로는 당에서 삭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에서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의지가 담긴 거네요. 어떤? 아무래도 왜냐하면 사무총장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건 지시를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징계에 대한 청원은 이 당원 게시판에서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이건 윤리심판원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윤리심판원에다가 제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 문제라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지난번 뭐 수박 오적이라고 하는 어떤 일부 강성 지지층들의 어떤 그 징계 요구에 대해서 그것도 삭제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출당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에 대한 청원은 이 당원 게시판을 통해서 할 수가 없다라는 기준에 의해서 당에 삭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뭐 어찌됐든 뭐 이런 기준이 있다 손 치더라도 네네. 저는 어떤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메시지가 어느 정도 담긴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이러한 그 당의 어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 저는 어찌 보면 대승적 그리고 이분들을 협량한 정치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예. 협량한 정치인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당 밖으로 나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다면 민주당에 굉장히 큰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이분들이 하는 말씀을 당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그런 자리, 그다음에 그런 기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과민 반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강성 당원들의 이 출당 청원에 대해서 당사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입장을 밝혔죠.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에서 몰아내면 뭐 받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몰아내주기를 혹시 바라십니까? 바라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죠. 저는 제 개인의 무슨 공간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를 위한 역할도 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공간을 찾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내게하면 어떻게 몰아내면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글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나가겠다는 뜻입니까? 저는 이제 몰아낸다라는 의미는 그 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말만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향한 말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일간에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힘을 실어준 과정을 거쳐왔어요. 예. 그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설 공간이 사라졌고 본인 그러니까 개파 문제로 따지면 본인 개파가 거의 이제 다 몰락할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사법 리스크가 또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또 상황들이 덧대어졌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당에서 봉합을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뭐 이해타산으로 따지면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장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은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만큼 이재명 대표와의 신뢰관계는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보증이 없으면 분명히 신당의 행보를 할 것이고 이건 어느 분이 얘기했듯이 탈당 개념이 아니죠. 이건 분당입니다. 그러니까 호남 기반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큰 베이스 역할을 했던 분당 개념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분당 개념이라서 이것을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막아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또 어떤 정치력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 당연히 막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탈당하는 것은 곧 분당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지적까지 밖에서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신당 창당 어렵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다른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또 문재인 정부 총리들 간의 연대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설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이 상황은 어떻게 물론 앉혀놓는 게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 과거에 2016년도에 국민의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어떠한 정당이 그러니까 창당을 하면서 많은 의석수를 가져갔습니다만 당시에는 호남에서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호남을 홀대하고 있다라는 호남 홀대론이 상당히 득세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러한 정서가 반영이 돼서 그렇게 된다라고 보지만은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호남 지역에서도 민주당으로서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서 다음 총선까지는 가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기류가 주류적인 기류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낙연 대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신당을 창당 호남 기반으로 해서 창당을 한다손 치더라도 지역구에서 얼마만큼의 의석수를 얻을 것인가 그 부분은 조금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선될 만큼의 득표율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불안한 감이 있고요. 오히려 이것은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분들이 나감으로써 아까 윤기찬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수도권에 영향이 있어요. 수도권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정말 2~3% 차이의 정말 그 미미한 차이 때문에 이 의석수가 바뀌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뭐 침묵을 지키고 그다음에 어떠한 어찌 보면 뭐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라는 언론적인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이분들을 더 당에서 우대하는 모습,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오히려 이분들 당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아닐까. 우대와 존중보다는 지분 뭔가 좀 확실한 걸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호남의 지지세가 그렇게 견고하진 않아요.
예. 57% 많이 나올 때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57% 나오는 거는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또 하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의 10명 정도가 나온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상당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네. 현 민주당의 그 호남에 대한 지지세가 강고하지 않다. 따라서 아마 모종의 움직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분이 만나겠죠, 조만간. 예,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금 신당 창당 가능성과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연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발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제가 뭐 아부하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침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이 학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이미 마음을 먹었다. 조용히 웅크리고 골방에 처박혀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지금 조 전 장관이요, 광주를 찾아서 북콘서트 열고 또 5.18 묘역 참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는 뭐 조국 신당의 출연은 기정사실화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요. 네. 거기에 일단 조국 장관이 어떤 그 역할을 할 것인지, 근데 그게 예. 선수로서 뛰는 역할인지, 아니면 배우 지원을 하는 역할인지, 예. 거기에 그건 조금 이 본인의 어떤 사법 지금 과정 재판도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울산 시장 선거 관련한 그 재판의 결과로서 지금 예. 후속적인 수사가 이어진다라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 감안을 해서 본인이 어떤 거취를 정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이 생각한 창당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지금은 저는 뭐 거의 성공하지 못할 거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제 병립형으로 회귀하게 되면 사실은 창당의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지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항소심 진행 중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역구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피선거권 잃게 되면 다시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네네. 또한 전체적인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를 생각한다면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 후보로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럼 창당해서 내야 되는데 창당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인을 위한 방탄정당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예. 글쎄요. 개인을 위한 비례정당 국민이 용납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고요. 예. 또 하나는 본인이 학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병립형 이거 방금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신당 창당과도 분명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선 지금 어떤 스탠스입니까? 정확히. 정말 팽팽합니다. 팽팽합니다. 당내 안에서도 이 현행 제도로 가면서 어떤 위성정당을 방지해야 한다는 어떤 의견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지도부 쪽에서는 약간 병립형으로 회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중을 좀 비추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지만은 저는 원칙대로, 그러니까 저는 이것과는 상관없이 조국 신당은 뭐 위성정당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떤 지역구 후보를 내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예. 보수 쪽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아마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는 민주진영에서는 네. 저는 조국 교수의 어떤 신당이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선거제를 꼭 염두에 두고 저는 결정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종교단체나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에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 팍팍한 이 주머니 사정 때문인데 아예 하루 한 끼를 줄여서 두 끼만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까지 있다고 합니다. 곽승한 기자가 배고픈 청년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오전 7시부터 무료 급식을 준비하는 자원봉사자 손놀림이 바쁩니다. 1시간 정도 무료 급식이 진행되는데 줄을 선 사람 상당수는 인근 대학 학생입니다. 6,000원, 7,000원 사이에서 한 끼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데 요즘은 거의 밥 한 끼 먹으려면 9,000원, 10,000원 정도는 생각해야 돼서 부담이 꽤 많이 듭니다. 민간 기부로 운영되는 무료 카페에는 취업 준비생이 모여들고 아무래도 이제 카페 이런 데 가면 2시간, 3시간마다 뭐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다 양해해 주시고 기업 후원으로 먹거리를 무상 지급하는 곳엔 하루 200명의 청년이 찾습니다. 이렇게 다 먹은 즉석밥 용기를 내면 한 달에 2번 5개씩의 냉동식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처럼 무료 급식소에 몰리는 건 빠르게 오르는 물가 때문입니다. 1년 새 외식 물가는 4.8%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 3.3%보다도 상승세가 더 가팔랐습니다.
한 번 먹어도 40만 넘어가니까 원래는 하루 3끼를 먹는 편인데 2끼를 먹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고물가 시대, 지갑 얇은 청년들에게 막 시작된 겨울이 길게만 느껴집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네, 최근 미국의 뉴욕타임스에 섬뜩한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소멸하는가인데요. 저출산 문제가 국내 뉴스를 넘어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현상이 됐다는 방증입니다. 신문은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를 14세기 흑사병이 창궐했던 유럽에 빗댔습니다. 당시 유럽은 흑사병으로 인구 10명 중에 많게는 6명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사정이 어떻기에 흑사병 비유까지 나온 걸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3분기 국내 합계 출산율은 0.7,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데요. 어떤 수치로는 그 심각성이 와닿지가 않죠. 뉴욕타임스는 0.7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수준의 출산을 유지할 경우 인구 200명은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들고요. 한 세대가 더 교체가 되면 25명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 세대로 내려가서는 SF 소설에서만 나올 법한 인구 붕괴 수준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려는 이미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2017년생인 내년 초등학교 1학년생 수는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을 밑돌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2016년생은 40만 명을 갓 넘겼지만 2017년생은 35만여 명으로 5만 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입학생 30만 명 선이 붕괴되는 건 시간 문제겠죠. 이런 초저 출산을 국제사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시선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뉴욕타임스로 돌아가면 칼럼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합계 출산율이 1.8인 북한이 남침을 할 가능성이 없을까입니다. 인구수가 곧 안보로 직결되는 무서운 경고를 일깨워준 거죠. 이런 상황에 북한 김정은이 돌연 눈물을 쏟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당과 국가 사업을 맡아 하면서 힘이 들 때마다 늘 어머니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출생률 감소를 막고 어린이 보육 교양을 잘하는 문제도 모두 어머니들과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네, 보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눈물을 흘릴 만큼 북한도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관련 내용 국제부 김자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우리 유 전 기자가 이야기했는데 북한의 합계 출산 1.8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0.7. 그럼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 통계청이 파악한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1.79명으로 0.7에 불과한 우리나라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북한이 저출산을 국가적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유는 노동력 손실 때문인데요. 북한은 농업 등 노동력에 의존하는 산업 위주이다 보니까 청년 노동자들이 절실한 겁니다. 북한의 올해 인구는 2,600만 명 정도로 2034년부터는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해서 빈자리를 채우지만 북한같이 폐쇄적인 나라에선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네. 저출산 원인으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한 차례 출산율이 꺾였고 네.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여성들도 이제 장마당에 나가면서 돈벌이에 나서면서 출산율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북한도 사정이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은데 맞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11년 만에 전국 어머니 대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저출산 문제를 언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11년 전 행사에서는 기념사진만 찍었는데 올해 대회 개막식에 이어 폐막식에서도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 지도자가 어머니 대회에
의회에서 연설을 한 건 1961년 김일성 주석 이후 처음인데요. 네. 김 위원장은 같은 행사에서 2번이나 연설을 했으니 큰 의미를 부여한 거고 또 그만큼 북한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 개회식 연설에선 출생률 감소를 막는 건 어머니들과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집안의 일이라고 했는데 폐막식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이 애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이 북한의 출산 문제를 얘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눈물까지 흘렸어요.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이 북한 김 위원장은 내부 결속을 강화해야 하는 공식 행사에서 종종 눈물을 흘리며 감성 연출을 해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머니와 여성에 대한 존경과 감동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가 됩니다. 출산율 감소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어렵게 하고 북한의 체제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위기감에 김 위원장이 눈물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뭐 눈물을 흘린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텐데 북한엔 관련 대책들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북한은 3명 이상 아이를 낳으면 노령 영웅이라는 칭호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 노령 영웅은 노동당이 특출한 공훈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표창인데요. 사실상 애국 표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살림집, 이 아파트나 주택을 주거나 보약을 챙겨주는 등 다자녀 가구 혜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올해 유독 관영 매체를 통해 출산 장려를 하고 있는데 지난달 노동신문은 낳으면 국가가 의무적으로 키워준다고 보도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한정된 재정과 복지 체계 탓에 이러한 유인책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통일부 보고서를 확인해 봤더니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 북한의 이른바 워킹맘들이 만삭의 몸으로 일하다가 유산을 하고 또 출산 후 보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들이 수집돼 있기도 했습니다. 김주에 혹시 띄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각도 있는데요. 딸 주의 후계구도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여성에 대한 존경심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둘째 부인의 아들이니까 친모에 대한 우상화가 참 어렵잖아요. 이 때문에 어머니 전체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후계구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니면 적어도 김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북한 사회 전반에서 여성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자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전 세계적으로 K푸드가 인기인데요. 그중 K라면에 특화된 독특한 편의점이 문을 열어 눈길을 끕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홍익대 인근의 한 편의점인데요. 매장 한쪽 벽면에 대형 진열장이 전부 라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면 라이브러리라는 콘셉트에 맞게 정말 많은 종류의 라면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해 보입니다. 네, 정말 대단한 라면 아카이브를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얼마나 많은 라면들이 있는 건가요? 네, 이 편의점에서는 일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라면을 팔고 있는데요. 일반 편의점에서는 평균적으로 30여 종의 라면을 판매한다고 하는데 이 매장에서는 국내의 인기 봉지라면 100여 종과 컵라면 120여 종, 모두 합하면 200여 종이 넘는 라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라면 조리기도 있어 현장에서 산 라면을 바로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라면 마니아들의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푸드를 사랑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흥미있는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지만 날씨는 오히려 더 포근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4.6도, 낮에는 10도까지 오르며 예년 이맘때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추위는 풀렸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는데요. 일부 서쪽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10도, 대전과 대구 13도, 울산 1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비가 그치면서 아침에 잠시 영하권 기온으로 떨어지겠지만 다시 기온이 오르며 이번 주말에 추위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